빵집 가면 일단은 앙버터는 꼭 집는 것 같아요. 약간 프랑스 사람이 싫어할 것 같은데. 완전 싫어.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탕후루 전문점이 1678% 늘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핫한 기업은 런던 베이글이잖아요. 네, 런던 베이글은 좀 어떤지. 런던 베이글은 뭐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아직도 난리 났다. 네, 이게 2021년에 처음 생긴 매장인데. 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 주제는 바로 디저트인데요. 게스트로 김영훈 셰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훈 셰프님은 이제 우리나라 디저트 업계에서 모두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양인 최초로 MOF, 모프에 선정됐다고 들었어요. 이 모프라는 게 정확히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프는 약자고요. 원래 이제 메이어 우프에 드 프랑스라고 해서 프랑스 국가에서 명장으로 이제 명장. 어떻게 보면 임명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년에 한 번씩 대회를 치르고요. 올림픽이네요. 네. 딱 올림픽이네요. 절대 평가다 보니까 네. 한 명도 안 뽑힐 때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희 분야 디저트 분야에선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분 다 해가지고 인제 한 200명 조금 넘었을 거예요.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전 세계에 모아서 200명인 거죠? 그렇죠. 전 세계 모아서 저희 분야에서 200명이고 이제 역사가 100년 정도 됐고요. 와. 연예인 2명씩 뽑는 거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선정된 모프인데 모프에 선정되면 좀 어떤 베네핏, 또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명예고요. 명예. 그리고 어느 장소에 있을 때 제가 프랑스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존중을 겪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 네. 뭐냐면은 네. 그 아시안으로 이제 하대받고 무시당하고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남들보다 조금씩 덜 인정받는 이런 느낌을 항상 받다가 모프라는 게 되고 나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잘 했다 싶어요. 연금 이런 거 없습니까? 없어요. 아 그게 중요한데. 그게 없어요? 연금이? 진짜 한국만 못해요, 프랑스에. 뭐야? 연금이 있어야지. 대통령하고 사진 한 장 찍는 거. 그러니까 명예를 최고로 치는 국가군요. 네,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 오랜 시간 공부도 하시고 명장도 진짜 그 어려운 명장도 딱 따시고 이제 한국에서 기여를 해야겠다 해서 한국에 딱 도착하셨을 때 보셨던 이제 한국의 디저트 씬은 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미 제가 한국의 디저트를 바라봤을 때는요, 단 한 번도 뒤처진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뭐 옛날부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한 번씩 방문했을 때도 한국 제갈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외국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빨리 성장하고 빨리 네. 좀 유행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유행도 너무 빠르고 네. 이걸 잘 만들어서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조금 부족한 거예요. 지키는 능력. 네, 지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앞만 보고 가고 네. 뒤를 좀 돌아보지 않는 네.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이제 속도와 깊이의 차이 이런 게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왜 이렇게 말 못하지? 그러면 빵돌이 회계사 이제 네. 재용님 이야기도 궁금한데 네. 재용님이 요즘 제일 푹 빠진 디저트가 있나요? 푹 빠진 디저트는 원래 다 좋아하지만 네. 요즘에는 빵집 가면 일단은 앙버터는 꼭 집는 것 같아요. 앙버터. 네, 약간 프랑스 사람이 싫어할 것 같은데. 완전 싫어하죠. 그렇죠.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프랑스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버터 이렇게 두껍게 네. 넣는 거. 진짜 이거는 네. 너무 잠봉 우버 거기에 네. 보면 버터 두껍게 넣잖아요. 네. 이걸 뭐 녹이지도 않고 그냥 통으로 넣는 생버터. 거니까. 그냥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소세지 빵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세지 빵 프랑스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때 파비앙님이 네. 진짜 학을 뗐어요. 학을 뗐어요. 이건 빵이 아니 음식이 아니라고 하고 가셨는데 네. 앙버터도 아마 비슷한 표정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뒤에 한국의 디저트 시장을 좀 더 깊게 살펴볼 텐데 뭐 간단히 티징을 해주신다면 네. 지금 이 시장이 좀 성장을 하고 있나요? 디저트 시장에 대한 시장 정보는 가끔 이제 카드사가 국민카드가 어. 가끔 발표를 해요. 이런 발표 자주 하죠. 왜냐면 우리는 어. 이걸 그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2019년 대비했을 때 디저트 전문점에 대한 카드 결제 금액이 2020년에는 8% 늘었고
또 19년에 비해서 21년에는 28%, 22년은 47% 늘었다. 크게 느네요. 그렇죠. 특히 2023년에 또 역시 전년 대비 19% 늘었는데 그 중에 이제 탕후루 전문점이 1678% 늘었다. 탕후루의 해였네요. 2023년이. 네, 그렇죠. 베이글도 한 1000%. 108% 늘었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외식 카테고리 중에 이제 디저트 카테고리가 급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산업적으로 확실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네. 성장하고 있다고 보세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저속노화 마라탕으로 같은 게 얘기했잖아요. 먹고 싶다.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건강한 살기 위해서 음식 이걸 먹고. 당을 끊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저속노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거라고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디저트를 먹는 건 인간의 본성이다. 즉 네. 단 것을 먹고 네. 새로운 것을 먹고 싶고 내가 이걸 먹으면서 또 돋보이고 싶고 왜냐면 또 이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 또 돋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네. 알아서 잘 크는 산업이 디저트 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제가 여기서 추가를 하나만 네. 하자면 사람들이 자꾸 단 거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네. 저도 그 테스트 안 해봤겠어요. 네. 제품을 달게 만들고 덜 달게 만들었어요. 네. 단 게 훨씬 잘 팔리잖아요. 결국엔 단 거는 처음 먹을 때 네. 너 달다 이러면서 네. 안 단 거는 먹고 안 사 먹는데 단 거는 먹고 달어 하면서도 또 사 먹고 또 사 먹고 중독성이 있어. 진짜 본능인가 봐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단 걸 먹으면 도파민이 팡 터지잖아. 화학적으로 나를 이제 딱 그 올가매는 거야. 이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네. 판단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서 내가 이걸 만족한다는 그러니까 게 생기는. 사람은 본능에 끌리는 거예요. 재용님의 판단이 이렇게 실험으로서 딱 맞았다는 게 신기하네요. 좀 잘 통한 것 네. 같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뒤에 좀 네. 더 깊게 들여다볼 기업이 런던 베이글인데 네. 런던 베이글은 좀 어떤지 런던 가볍게 베이글은 티칭해 뭐 주시죠.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아직도 난리 났다. 아직도 난리 났다. 네, 이게 2021년에 처음 생긴 매장인데 네. 지금 매장이 5개 있어요. 근데 5개만으로도 거의 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유명한 큰- 프랜차이즈의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세다. 그 숫자는 뒤에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비주류 경제학 디저트 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요즘 오픈런으로 화제인 가게 대부분은 다 디저트 가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핫한 여러 가지 디저트 아이템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셰프님은 좀 드시면서 인상 깊었던 이런 음식이 있나요? 이 중에서? 일단 네. 제 눈앞에 보이는 무지개 케이크 네, 도레도레 이거는- 시그니처. 이건 셰프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있던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세대죠. 맞아요. 그런 사진이 문해를 돌아다녔던 만든, 디저트 네네. 사진이. 한창 어디나 다 무지개 케이크. 네,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을 알린 회사가 무지개 케이크이고 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런던 베이글 빼놓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베이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노티드라는 회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세 회사가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잘 팔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왜 맛있어할까? 때로는 좀 이해도 안 가기도 내가 하지만 알았던 맛의 기준이 흔들린다. 많이 흔들렸죠. 프랑스 명장조차도 한국의 디저트 문화를 여전히 공부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품별로 좀 보자면 저는 이제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10년 전에 마카롱. 마카롱이 이제 한창 붐이 확 불었을 때가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좀 어떤 디저트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마카롱이 참 그때 당시 시기에 딱 맞게 유행을 타게 된 거는 다른 것보다도 사람들이 자꾸 건강을 생각하잖아요. 네네. 딱 하나 찝어서 그냥 커피랑 먹든 뭐 차랑 먹든 가장 좋은 디저트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큰 케이크들이나 뭔가 그걸 잘라서 먹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마카롱이 작은 케이크들을 좀 제대로 더 알려줄 수 있는 시작이 됐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또 사람들이 결국에는 많이 선물도 하게 되잖아요. 선물도 선물하기 좋죠. 딱 좋죠. 맞아요, 딱 좋죠.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널리 퍼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카롱이 그거를 잘 해낸 것 같아요. 마카롱이라는 제품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마카롱이 잘 그렇게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좀 생산적인 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마카롱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기 생각보다 어려운 제품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굽고 나서 또 하나씩 뒤집어줘서 크림 만든 거로 짜주고 뚜껑 닫아주고 공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게 또 기계화가 많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생산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한 거지. 이거 계속 손으로 해야 되는 제품이었으면 과연 마카롱이 지금같이 살아남았을까? 그런 맥락들이 있네. 그러니까 혼자 커피 마시면서 먹기에도 너무 좋고 선물하기도 좋은데 이제 대량 생산까지 해결이 되는 바람에 마카롱이 확 뜰 수 있었군요. 이번에는 크로플, 이제 크로와상 생지를 와플 기계로 이렇게 누르는 이런 메뉴도 인기였는데 셰프님 입장에서 보기엔 이 크로플 왜 그렇게 인기였는지 좀 궁금해요. 재석을 잘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접근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바삭하잖아요. 바삭하죠. 왜냐하면 그 소금빵만 예를 들어도 저는 소금빵은 무조건 바닥이 바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이 바삭해야 된다. 버터가 흘러나와서 그 버터로 반죽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튀겨진 느낌. 그래서 먹었을 때 촉촉하지만 바삭한. 그래서 또 소금빵이 지금 자리를 잡았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감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정말 달콤한 만큼 달콤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번쩍하고 끝난 것 같아요. 맞아. 왜냐하면 이게 크루아상을 와플 기계로 찍어서 만든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크루아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버터를 넣어서 접어줘야 되고 뭐하고 크루아상 모양 이렇게 실컷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걸 발효시켜서 찍어버리네. 심지어 왜 그런 거야? 요즘에 크롱즈로 납작하게 찍어버려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예 비효율적이다. 어떻게 보면 오래 삶기 살아남긴 힘들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 살아남으려면 많은 가게에서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제품을.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가장 핫한 품목이라고 한다면 이제 베이글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베이글은 특히나 이건 진짜 디저트처럼 안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베이글의 인기를 셰프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요 공간이다. 네, 그거 플러스 사가기 좋고 나눠주기 좋고 테이크아웃이 너무 편하고 모든 걸 다 대박이 나기 위한 모든 요소를 갖춘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많이 먹어봤는데 얼렸다 녹여도 괜찮거든요. 보관해서 먹을 수도 있어. 그것도 괜찮아. 이게 이렇게 달달한 것들을 얼렸다 녹으면 좀 그런 설탕 묻은 것들은 그런데 베이글은 얼렸다 녹여도 괜찮게 또 그 유지가 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측면도 되게 어떻게 보면 유통 과정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간단히 케이크로만 봐도 케이크는 멀리까지 더운 날씨에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냉매제 같은 거 조금만 넣어주면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멀리까지 갈 수도 있고 보관도 편리하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제품으로서의 굉장히 강점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재용님한테 좀 궁금한데 지금까지 근 몇 년 동안 이제 유행했던 핫한 디저트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디저트 산업의 특징을 좀 숫자로 정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원가율이 낮다. 원가율이 낮다. 물론 다른 뭐 식음료도 비슷하긴 한데 조금 특이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가격을 조금 더 이제 비싸게 받는 경향이 좀 있긴 있거든요. 대체 누가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누구야? 많은 경우 원가율이 한 30% 내외 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빵을 하나 제대로 예쁘게 만들었어요. 5,000원이야. 근데 원가율이 30%야. 그러면 이제 괜찮잖아요. 괜찮죠. 거기다 이제 바이럴만 잘 시키면 유행 회전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회전율까지.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밥을 만든다. 국밥을 만들면은 이제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그쵸. 테이블 회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예를 들어 도넛이나 이제 뭐 베이글이나 이런 걸 사갖고 나간단 말이야. 테이크아웃이죠 많이. 그러면 이제 공간의 제약도 좀 덜 받고. 원가도 괜찮고 내가 매장을 만들기도 좋고 체인점으로 만들기도 좋고 한국도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디저트 산업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포텐셜이 높은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번 터지면 이제 원가도 속도는 장점이다. 속도는 장점이다. 하지만 지속성은 또 의문이다. 왜냐면 밥이 아니니까. 밥이면은 2번 3번 먹겠는데 또 이 지속 가능성을 또 담보하기 어려워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커피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공간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말씀 들어보면 사실 이런 디저트 산업은 사실 공간 사업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공간도 당연히 중요하고 공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 디저트 자체에 주목해서 만약에 바이럴이 잘 되면 들고 포장해서 들고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니까 음식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한 산업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개별 기업의 네. 재무제표를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국내 디저트 브랜드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노티드를 운영하고 있는 GFFG가 제일 이제 유명할 것 같고요. 일단 노티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 기사로 따지면 작년에 투자를 한 300억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다만 이 회사가 이제 22년에 매출액 529억에 영업이익 5억을 찍었던 회사예요. 네. 그걸로 이제 투자를 받아서 매장 확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매장 확장을 많이 매장을 했어요. 확장. 왜냐하면 이제 투자도 받고 이제 성장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성장 그거 치고는 매출액이 28%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675억에 적자가 71억으로 돌아섰습니다. 적자가 났어요. 네, 5억 흑자를 보다가 네네. 갑자기 71억 적자로 돌아선 거죠. 공격적으로 확장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걸까요? 둘 다일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매장을 막 늘렸단 말이죠. 네. 일단 희소성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장당 매출액이 줄어들었던 거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매출액은 28% 늘었는데 네. 이제 임차료는 65% 늘었거든요. 즉 매장을 거의 한 이제 1.5배, 1.6배 정도로 늘렸는데 네네네. 매출액이 28%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템들은 매장을 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매장 매출액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디저트는 일반적으로. 디저트는 국밥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점점 재방문하니까. 단골이 많아지고. 근데 이거는 오픈한 첫 달이 매출액이 제일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딱 이제 짠 우리 노티드 떴어요 짠 하고 이제 줄 뜨는 쫙 거야. 서고. 줄 쫙 쓰고 네. 그러니까 첫 달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네. 근데 매장을 이렇게 오픈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률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는 이 노티드가 이제 매장이 이제 회전이 옛날보다 좀 덜 되나 보다. 근데 이건 기업으로서 굉장한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투자를 받았으니까 매출을 늘리려면 당연히 생각하는 게 네. 매장을 늘리는 결정이잖아요. 문제는 이 디저트라는 품종 자체가 매장을 늘리게 되면은 그 매장당 매출액이 떨어지게 되는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넛 자체가 일단 설탕 되게 많이 뿌려져 있고 크림 네네. 되게 뚱뚱하게 들어가 뚱뚱하고. 있고 일단 달단 말이죠. 네. 이게 자주 먹기에는 약간 모르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장 가서 사진 찍잖아 줄 서서 네네. 사진 찍으면 할 일이 다 했어. 끝이야. 할 거 다 했어. 이미 난 사진 찍었어. 어디 가서 할 말도 있어. 나 먹었어. 네네. 달더라. 먹어봤다. 네, 빵쟁이 입장에서는. 빵쟁이 입장에서 그건 거기서 그렇게 훅 들어오시. 가차 없네요. 네. 가혹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구매의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숫자로 보고는 유출을 해봅니다. 네. 셰프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노티드의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저트 업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이슈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보통 뭔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회사들이 생겼을 때 5년, 10년을 갈 수 있는지를 봐요. 지금 당장 유행보다도 오히려 더 버틸 수 있는가? 돈이 잘 벌릴 때 좀 잘 간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부 투자할 수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더라도 내 돈에 얼만큼만 써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해야 되듯이 네네. 내가 이 회사를 앞으로 5년, 10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얼만큼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쓸 거냐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유행이 가장 민감한 이 제품군이 디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에는 그 유행이 중요한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10년을 내다보는 플랜도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제 지금 가장 핫한 기업 네. 런던 베이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런던 베이글의 숫자도 저희가 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공시가 안 돼 있어요. 아직 공시는 안 되네요. 아직 공시가 안 되고 아마 올 24년 실적이 아마 공시가 내년에 될 거고요. 네네. 이제 제일 궁금한 언론 기업인데. 보도를 찾아보면은 여기가 이제 2022년에 법인을 설립했고 그때가 매출액 90억에 36억 원이라고 하고요. 아마 네네. 그때가 안국점 정도 아마 운영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360억에 영업이익이 127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와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네요. 근데 이제 또 들어보면 이게 또 전체 매출이 또 아니래요. 아 그래요? 약간 매장마다 법인이 조금 달라가지고 약간 좀 복잡한가요? 복잡한데 아마 그게 2024년에 정리가 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유출을 한번 해보자. 약간 런던 베이글의 매출은 도대체 얼마일까? 너무 궁금한데. 유출을 해보려면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캐치 테이블을 찾아야 돼요. 캐치 테이블이요? 캐치 테이블에 그런 숫자가 있어요? 왜냐면 런던 베이글 보면 캐치 테이블로 예약을 걸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캐치 테이블에 보면 메뉴 중에 이제 전국 웨이팅 맛집 탑 순위가 나와 있어요. 웨이팅 맛집 보면 보통 이제 런던 베이글 매장이 줄 세우고 있어서 어제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네네. 봤더니 이제 잠실점이 이제 일평균 웨이팅이 3,800명이거든요. 네, 수원점이 3,100명이고 뭐 일평균? 네, 하루 평일 포함해서 제주가 2,300명, 안국이 2,000명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다 순위가 그냥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다 원래는 항상 보통 1, 2, 3, 4, 5고요. 네. 중간에 뭐 헬로키티 팝업 이런 거 있더라고요. 특별한 케이스. 헬로키티는 못 이기지. 어쨌든 업계의 소문을 좀 들어보면 네. 그 매장의 하루 방문자를 유출을 하려면 네. 대충 일평균 웨이팅이 1.5배수 정도 곱하면 하루 방문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잠실점이나 수원점 같은 경우는 네. 평균적으로 한 5,000명 정도 오는 하루에 와. 5,000명 정도 오는 거고 뭐 제주, 안국, 보산 나머지 세 개는 한 3,000명 정도 오는 거예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객단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한번 10,000원 넣어보자. 평균 10,000원을 사간다. 10,000원 넣어보면 그 매장의 하루 평균 매출이 5,000원 곱하기 10,000원 한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5억이에요. 잠실이나 수원은 15억이고 나머지 세 개는 10억씩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또 이걸 12개월로 곱하면 잠실이나 수원은 180억씩 나오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매장 120억씩 나와서 합쳐보면 한 720억 정도 나와요. 매장 5개에서. 캐치 테이블로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 없던 재무제표를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요. 한 10,000원? 더 나올걸요? 15,000원, 2만원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보수적 예측인 보수적으로 거고. 지금 잡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1,000억이네요. 그러니까 심지어 더현대가 10월에 오픈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럼 또 잠실이 할 거란 말이야.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매장을 1년에 1개 혹은 2개 정도 오픈하면서 줄을 계속 세운단 말이죠. 줄을 계속 세우면서 광고도 거의 안 합니다. 어디 뭐 판넬 붙은 거 잘 필요도 없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피드만 찍어 올리는 것만 해도 사실은 수백억의 광고 효과는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그래도 대충 작년에 33% 영업이익 나왔으니까 대충 한 뭐 300억 정도 남겠거니. 와. 네. 사람을 줄 세우는 게 이렇게 무섭다. 근데 전국에 매장이 5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왜 5개밖에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 거라고 보세요? 아마 전략적인 선택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갑자기 5개니까 내년에 10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줄이 절반으로 줄어든단 말이죠. 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인스타에 올리는 사람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그럼 마케팅 효과가 떨어지고 매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줄을 유지하는 정도. 무조건 줄 세워야 돼. 왜 줄을 세워야 광고가 되니까. 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하나씩. 정말 사람 많이 모인 유동인구에 하나씩 겨우겨우 하나씩만 넣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티드가 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 정반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투자도 안 받고, 마케팅도 뭐 굳이 필요 없고 회전율로 승부하자. 음식은 회전이다. 라는 차원에서 보면 되게 똑똑한 분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3,000억 매각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만한 밸류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뭐 지금 파는지 안 파는지 사실 뭐 보도 자료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긴 하는데 그래 700~800억에 뭐 900억에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러면 영업이익이 10배거든요. 3,000억이면 그건 뭐 못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 숫자인데. 왜냐면 이게 아직 매장이 5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또 매장이 늘어나면 그 힙함이 희석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수를 막 늘리지 않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누군가를 인수를 하면 이 사람이 좀 뭔가 점포도 많이 늘리면서 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포를 지금 상황에서 늘려버리면 인수하는 사람의 매력도를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맞네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사람이 내가 미래에 이 브랜드를 가지고 할 것들을 열어놓고 공간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정도 가격에 나온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아예 말이 안 되는 숫자는 아니다. 재무적인 말이 입장에서. 안 되는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디저트 산업 내 여러 플레이어들을 숫자로 살펴봤는데 끝내기 전에 저희가 디저트랑 밀접하게 붙어있는 베이커리 이야기도 간단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전 미팅 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평범한 빵집에도
독창적인 K 디저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어떤 것들이 좀 인상 깊은 K 디저트, K 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몽블랑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프랑스에 없었나요? 그때 없었죠. 네. 이게 또 스토리가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보통 저희는 그걸 윈도우 베이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윈도우 베이커리는 그냥 전문 용어예요. 네. 왜 윈도우 베이커리라고 하냐면 옛날에 제과점들은 다 작고 유리의 제품들이 진열이 돼 있고 해서 그 윈도우에 보인다 해서 윈도우 베이커리라고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김용모 과자점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네. 리치몬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제품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외국을 가봐도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어느 다품종을 나라에서. 취급하는 베이커리가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몽블랑 얘기로 네. 들어오면은 네. 프랑스 명장이 한번 기술적인 교류로 제과점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관심 깊게 본 제품이 몽블랑이에요. 그러고 나서 프랑스에서 그 사람이 돌아가서 어떤 제품을 했느냐, 몽블랑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꽈서 올라오는 제품을 프랑스에서 또 유행을 시켰어요. 역수출이 수출을 된 했네요. 거예요. 프랑스로 간 우리가 거예요. 오마주 했네요. 네, 그래서 또 프랑스에 그 제품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기도 했죠. 이게 한국 사람 중에 빵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냥 이제 뭐 소시지 빵이 무슨 빵이냐 이러면서 한국의 어떤 제과제 빵의 수준을 높게 쳐주지 않는 좀 그런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셰프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다품종의 빵을 이렇게 퀄리티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한국의 제과제 빵 수준이 굉장히 높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엄청 높죠. 전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래 너희들 한국 들어와서 일 한번 해봐. 제대로 하나 좀 보자. 이러고 싶을 정도로 뭔가 붐이 딱 일어나면 저보다 더 전문가가 돼요. 와 빠르다 역시. 네, 빨라요. 한 1, 2년 안 한 사람한테 제가 물어봐야 될 정도로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을 많이 높여준 거 아닌가 생각을 또 해요. 마지막으로 지난해 저희가 베이커리 편에서 네. 성심당을 굉장히 집중해서 다뤘잖아요. 했죠.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어나더 클래스로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어떤가요 지금? 일단 성심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좋다. 작년 좋았다. 같은 경우가 매출액 817억에 영업이익 154억이었거든요. 그때 뭐 원가율도 좀 높은 게 장점일 수 있다. 그쵸, 고객들이 그쵸. 네. 가성비를 느낀다는 거니까. 네, 네, 그 네. 당시 원가율이 이제 56.6%였는데 네.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은 매출액이 절반이 올랐습니다. 52%가 올랐어요. 52% 올랐어요. 참고로 2022년 말 매장 수가 11개, 네. 2023년 말 매장 수가 11개예요. 매장 수가 안 늘었는데요. 매장 수 동일하고요. 네. 근데 매출액이 1,243억이 되고 영업이익이 31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5%가 됐습니다. 와. 근데 생각해 보면 매장 11개란 말이죠. 네네. 1,240억이에요. 네. 매장당 매출액이 하나에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아까 생각했을 때 런던 베이글은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원조 런던 베이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긴 대전에 있는 회사란 말이죠. 네, 대전은 네, 10개, 11개의 지점이 있는 회사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음원 역주행 같은 거. 그러니까 원래 음악 좋았는데 네. 알고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원래 한 막 10년 지났는데 막 역주행하는 음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잘 팔리고 있었고 원래 맛있었는데 네, 네. 사람들이 더 알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대전을 더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더 방문하게 되는 효과가 작년 재무제표 아니었나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결국 런던 베이글도 그러고 성심당도 그러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거기 가야지. 가야지. 당연해. 거긴 가야 돼. 대전 갔으면 성심당 왜 안 가? 안 간 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네,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게 네. 참 대단한 거죠. 사람들의 인식이 네. 이렇게 심어진 게. 그 만들어진 지 몇십 년이 지난 기업이 여전히 가장 핫한 F&B 브랜드인 것처럼 급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런 성심당이 지금의 디저트 씬이나 혹은 베이커리 씬에 주는 의미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진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성비 있게 좋은 제품을 판다라는 어떤 진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세상은 언제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봐 줄 것이다. 굳이 우리가 인스타를 잘 하지 않아도 쇼츠를 잘 만들지 않아도 네네네. 지금의 세상에서는
그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 주는 세상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안티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되게 재밌으면서도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재용님이 성심당이 대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막 아니다 반박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혹시 정정하실 생각이 그래서 저도 한번 계산기를 한번 꺼내봤어요. 지금 계산기를 열어가지고 지금 빨리 정정을 해야 돼요.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식은땀을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잠깐만 그게 아니라 800억이 대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800억만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지금 그 런던 베이글 공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1243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단 말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만약에 1인당 10,000원을 쓰고 나온다. 물론 10,000원보단 더 쓰고 올 것 같긴 한데 10,000원을 쓰고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방문자가 1243만 명이 돼요. 근데 1243만 명 중에서는 대전 사람도 있을 거고 대전 외 사람도 있을 건데 작년에 매출액이 동일한 매장에 400억 이상의 매출이 늘어났단 말이죠. 늘어난 사람의 상당 부분은 대전 외 지역의 사람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1243만 명의 방문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타진이다. 그럼 400만 명이 온 거야. 대전에 400만 명이 왔다고 추산해볼 수 있다. 400만 명이 혼자 오냐? 보통 커플로 오거나 가족 단위로 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어딜 가나 나 문 밖을 벗어나면 10만 원은 무조건 나온다는 생각을 해요. 문 밖을 벗어나면 4인 가족 밥만 먹어도 10만 원 나오니까. 이 430만 명이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10만 원씩 쓰고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4천억 정도의 금액이 나오거든요. 기적의 숫자. 그리고 이거 뭐 혼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방문자 3분의 1 타지인이고 타지인 대전에 10만 원씩 쓰면은 4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는 내가 너무 성심당을 과소평가했다. 지금 약간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냥 지금 눈에 풀가동했어 지금. 재용님 피셜 4천억에 4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 촬영한 중에 가장 조급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계산기 끊는 적 처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김영우 셰프님과 함께 디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질문 던져보려고 해요. 한평생을 이제 디저트, 베이커리와 함께 하셨는데 김영우 셰프님에게 디저트란 어떤 의미이신지 너무 궁금해요. 마무리가 좀 심오해진 것 같은데 이게 저한테 이제 디저트라는 거는 이게 전통과 그 미래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트렌드만 너무 쫓아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너무 전통만 고집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트렌드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전통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잘 융화가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최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중간에 해주셨던 얘기들이랑 굉장히 연장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디저트라는 게 유행이 핵심인 그런 상품이라고 저희가 문을 열었지만 셰프님 보시기엔 이 유행이 언젠가는 이게 클래식이 돼야 되고 전통의 영역까지 이제 성장을 하려면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생각이 그리고 제발 좀 잘하는 걸 해라. 잘하는 걸 해라. 시류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걸 해라. 내가 잘하는 걸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꼭 디저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말이다. 메타인지를 가져라. 제가 인생을 아직 얘기하기에는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오늘은 김영우 셰프님과 디저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